해서 네. 좀 지원을 좀 면밀히 조사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사실 또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예. 실제로 예산 지원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결합 혁신학교에는 연간 7,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그래요?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도 서울 시내의 23개 학교에 이 금액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결합 중점 학교에게는 50여 개 정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는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환경 구축 면에서는 창의융합과학실 구축, 그곳에는 한 학교당 한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AI 교실 구축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꿈꾸는 교사 연구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어떤 연구실에서 원격 수업이든 또 AI 수업이든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하지라는 이름으로 교사 연구실 지원도 3천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잡고 계속 공모를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 뽑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는. 보라매 초등학교가 네. 그 마을 결합 혁신학교 이런 뭐 약간 뭐 중점도 있고 뭐 있는 여기 네, 마을 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마을 결합형 학교가 세 갈래로 나눠져요. 나뉘어요? 예. 첫째는 마을 결합 일반 학교. 이거는 이제 지자체에다가 신청을 해서 모든 학교가 희망을 하면 교육과정 속에 녹아 들어가게 해서 운영하는 그런 패턴이고요. 그다음 마을 결합 중점 학교는 이제 희망을 받아서 공모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마을 결합 중점 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라매초 같은 경우는 혁신 학교인데 마을 결합을 하는 학교. 그래서 마을결합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근데 이 마을결합 혁신학교의 의미는 학생과 또 학부모, 교원, 지역 주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학생 친화 학교이자 지역사회 친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가 그냥 섬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을의 중심에서 지역 주민과 학교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속에서 모두가 함께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죠. 그럼 교장님, 마을 결합 혁신학교니까 이 마을의 자원, 공동체 자원들을 학교 교육에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원들을 활용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학교 교육은 전에는 어떤 시설이나 기관들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했지만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좀 많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형편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의 가장 인기가 높은 활성화된 것은 생태 전문가들을 사실 학부모님들이 출발을 하셨다가 이분들이 졸업을 했는데도 계속 이분들이 이제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십니다. 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 이제 어린이들하고 같이 협력 수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스템은 우리 마을에는 기관이 많습니다. 뭐 한국청소년연맹, 서울시립청소년활동센터,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기관들이 또 많이 있고, 이 기관들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린이들의 뭐 인권 수업부터 시작해서 생태 수업, 모든 것들을 그분 전문가들이 함께 와서 선생님들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네. 학교 교실에서 이렇게 그 마을 협력 수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을에서 학교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걸 이제 학교장이 이런 지역에 있는 많은 기관들과 MOU를 맺고 협력체를 구축하면 사실 온 마을에서 우리 어린이를 바라볼 때 쟤는 우리 학교, 아니 우리 마을의 어린이구나, 보라매초 다니는구나, 쟤 좀 신경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이 마을과 연계된 학교라고 하면 글쎄요, 제가 이게 선입견이었나 봐요. 이 서울이나 이런 도시 밀집 지역에서는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오늘 그게 지금 다 깨지네요. 도시에서 또 나름대로의 도시적 특성을 갖고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 얼마든지 연계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역 사회가 이제 객체가 아니라 좀 주체가 되어서 학교와 연계한 어떤 이런 교육 사업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좋겠죠. 아유, 당연히 좋죠. 우리 보라매 초등학교의 교육 모토는 삶이 배움이 되는 교실이거든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생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 생활이 있고 학교 생활이 있어요. 생활했는데 그 자체가
배움이 되었어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렇죠. 놀았는데 공부가 되고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처럼 그래서 보람의 초등학교는 삶이 배움이 되고 그 배움이 삶이 되는 겁니다. 실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박 선생님 네. 생태 탐사 교실 네. 그 꿈의 교실을 생태 탐사라는 주제로 운영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한번 좀 어떤 건지 좀 소개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21학년도에 2학년을 맡게 되었는데요. 2학년의 그 교육 과정에는 통합교과가 있는데 통합교과가 1년 동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에 가장 적절하면서도 2학년 친구들의 그 발달 수준에 맞는 활동을 생각을 하다 보니 환경 감수성을 좀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생태전환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수업을 구성을 하다 보니 주제가 생태 탐사, 학교와 마을에 있는 환경, 생태계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놀고 네, 그런 교육 과정을 구성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좀 궁금한데 그 박상아 선생님이 이끌고 있는 생태 탐사 교실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서울 보라매 초등학교의 수업 시간. 학생들이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얘기 잘 들어주세요. 얘들아. 도착한 곳은 우리 여기 학교 뒤에 옥상 텃밭. 뒤에 우리가 심었던 무들이 엄청 많이 자랐죠? 이곳에 가득한 작물들은 학생들이 직접 심고 키운 것인데요. 오, 저거 호박인데 호박? 오늘은 고추? 얼마나 자랐는지 관찰해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가시가 있어요. 이게 뭐 꼬칠꼬칠해지나봐요. 안 보여? 가시 보여요. 똥! 맞잖아요! 옥상 텃밭은 자연을 접하기 힘든 도심 속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조성된 공간인데요. 배추 많이 자랐다는 생각이 느꼈어요. 지난 여름에 심은 무는 어느새 이만큼 자라서 수확을 합니다. 뭐야 이거? 잘 키우네. 아니, 저걸 학생들이 키운 거예요? 그렇죠. 쟤들이 심은 거예요. 그냥 좀 작을 것 같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가지고 신기해요.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이다 보니까 수학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옥상 텃밭은 물론 교실에서도 생태 수업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심고 키우고 수확한 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구불구불한 잎과 줄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줄기가 같이 모여있는 곳이 있고 이 밑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뽑아온 무에 대해 공부하며 보고 느낀 점을 기록해보는 학생들. 진짜 있어요! 잠깐만 자리 선생님이 그러면 텃밭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배추인나비 알도 발견. 사실 2학년 2반은 생태 탐사반인데요. 서울 보라매 초등학교에서는 학급별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인 꿈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 교육뿐 아니라 바닥 놀이터를 활용한 체육, 예술 감성을 쌓는 목공에 세계 음식 탐방까지 53개의 교실이 각기 다른 주제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학년 2반의 생태 전환 교육은 학교를 넘어 마을로 확장됩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지역의 숲 체험장. 마을 생태교육 선생님과 함께 야외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약분장이 아닌데요? 새 부리 모양이에요, 새 부리 모양. 맞아. 오, 이거 봐봐. 자, 이게 매미의 모습이야. 이게 매미의 모습. 이게 매미의 모습이야. 닮아 없었어요. 자연은 참 신기하게도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학교에서부터 꾸준히 쌓아올린 생태 감수성으로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고 자연의 변화를 느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4번 꼭 애들한테 체험시켜라. 그래서 공원까지 갖고 있으면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큰 학교네요. 숲이 계절이 변해서 많이 변한 것도 느꼈고 식물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열매도 많이 열린 것 같고 해서 신기했어요.
환경을 잘 지키면 나무들도 잘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를 왜 지켜야 돼요? 나무가 산소를 내뱉어주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요. 1년간 생태 탐사 활동을 한 2학년 2반 학생들. 마지막 수업 시간에는 배우고 느낀 점을 모아 저마다의 그림책을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학생들이 만든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쓰레기를 버려서 지금 엄마가 아프셔. 지구요정이 대답했어요. 아, 미안해. 보라가 말했어요. 생태 활동을 하며 자연과 환경 위기에 대해 느낀 점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생태 전환 교육은 그 전환이 되게 중요한데 변화해야 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반 아이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와 마을에서 쌓은 생태 감수성으로 더 건강한 꿈을 키울 아이들. 생태 시민으로 거듭날 서울 보라매 초등학교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어우, 대단하네요. 53개 교실이 저렇게 색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 저는 오늘은 첫 번째 교실, 다음 날은 두 번째 교실. 그래서 53개 프로그램을 다 좀 경험하고 싶은 그런 좀 욕심이 생기는데 아이들도 그럴 것 같아요. 딴 반에서 하는 거 뭐 하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옆에는 세계 지성을 키우기 위한 뭐 음식 음식. 그게 있더라고요. 네. 오늘 저기 가서 맛있는 거 좀 먹어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무엇보다도 아까 네. 그 텃밭에서 무도 키우고 파도 키우잖아요. 네. 이거 애들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걸 좋아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무, 파 이런 거 골라낸다고요. 근데 어. 저렇게 직접 하다 보면 자기가 있으니까 먹게 되잖아요. 편식에도 또 도움이 되고. 아, 대단하다. 맞아요. 되게 좋은 그 경험의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텃밭이라는 공간은 제가 교실을 넘어갈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들한테는 생태 체험장, 관찰하고 경험하고 직접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자연 놀이터, 그러니까 거기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또 텃밭에서 키운 작물을 아이들이 각자 가정에 가져가서 가족들하고도 나누고요. 또 학교 바로 옆에 살고 계시는 그 홀몸 어르신들에게 또 나누기도 하고요. 지역사회의 나눔이 시작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텃밭은 저희 아이들에게 되게 중요한 공간입니다. 아니, 근데 그 아까 그 텃밭 말고 이렇게 숲 이렇게 네. 탐구하는 것도 있고 네. 또 마을 활동가와 또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또 어떤 건가요? 저희가 마을결합형 이제 혁신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가 벌써 3년 차였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행사, 이벤트 위주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만나게 된 마을 분들 그리고 연계하게 된 지역 기관들 이런 것들이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쌓여서 확장이 많이 되었어요. 저희 하천도 나가고 하는데 그럴 때 꼭 구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방역 수칙 때문에 제가 혼자 그 많은 인원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는데 마을 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제가 요만큼 마을 활동가 분들이 또 요만큼 이렇게 다니면서 방역 수칙도 잘 지키면서 다닐 수 있었고요. 훨씬 또 아이들한테 생생한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도 하고요. 소규모다 보니까. 이런 체험 중심의 생태 전환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공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도시화가 예. 되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럴수록 자연지능도 함께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교과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만들지. 그만큼 우리가 이 자연지능 생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게 이론적으로 될까? 많은 교육자들이 좀 고민을 했는데 보라매 초등학교에서는 그게 기후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교육학자들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교육, 바깥 활동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이들에게 관찰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관찰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직접 심었을 때 관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배추 씨앗 별 의미 없어요.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나무 별 의미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직접 새싹을 심고 가꾸고 할 때 식물의 한 살을 알고 동물의 한 살을 알고 관찰력이 길어지고 그게 내 삶이 되고 생태교육이 배움이 되는. 지금 1년간 지금 학급 운영하셨잖아요. 네.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제가 그러니까 학부모님 의견을 굉장히 자주 정기적으로 좀 봤는데 네. 마지막에 학부모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른 수확물이 밥상에 올라왔을 때 할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워낙 작물들이 많이 이제 갔는데 부모님들도 도시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 과정이나 이걸 어떻게 심고 그렇죠. 뽑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데 그걸 아이가 와서 이야기해 주니까 식탁에서 너무 재밌는 얘기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이 마을에 무슨 새가 사는지 소방서에 위에 굉장히 높은 첨탑이 있는데 거기 커다란 둥지가 있어요. 근데 계속 사는 새들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 소방서 위에 첨탑에 사는 파랑새 이야기를 부모님께 해드리고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가정으로 이어지고 마을로 이어져서 아이들이 좀 더 그 살아가는 공간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1학년 때 이 친구들이 개학도 늦어지고 비대면을 굉장히 오래 써요. 학교라는 공간을 별로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인데 2학년이 되어서 이제 매일 학교를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즐거운 곳이구나. 그리고 배려나 공감 지수가 굉장히 처음에 측정했을 때 학급 전체 평균이 전체 그 연구에 나왔던 평균보다 낮았거든요. 근데 제가 12월에 그 똑같은 이제 설문 평가를 했는데 그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동체의 경험이 적다 보니까 내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1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서로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하고 존중해 주어야 되는지 잘 알게 되었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냥 교실 수업만 하셨으면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활동도 해야 되고 지역 연계한 프로그램도 기획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배울 수 있도록 기획하는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려운 점이 많았죠. 일단은 저희가 계획은 되게 야심차게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뭐 지역과 연계가 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도 도와주시려고 했지만 여건상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저런 체험 수업 하나를 하려면 사전 준비 과정이나 그 이후에 또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것, 또 예산적인 것, 체력적인 것, 네, 모두 다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교실 밖을 교사가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것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오늘 그 보람의 초등학교 사례를 저희가 봤는데 두 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객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혁신을 하려면은 누군가는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바뀌지 않고는 혁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바뀌냐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바뀌려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위에 사람은 바뀌지 않고 너희들이 바뀌어. 그거는 이제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보람의 초등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일단 내려놓았잖아요. 슈퍼맨 복장을 가지고 매일 한다는 것. 그 매일 그 모습을 아이들은 본다는 것. 그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항상 변함없는 교장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꾸준함과 끈기를 배우게 되는 거고. 선생님들도 교장 선생님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료로 다가서는 그 모습을 보고 다 같이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많은 것 중에 교장 선생님의 그 꾸준함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시골 들판에서 자라는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보람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우리 교육 구성원들의 사랑과 노력과 헌신과 그 활동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발걸음이 있었겠어요. 그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함께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아이들의
현재에 충실하게 현재를 재구성하고 현재를 잘 가꾸어 주지만 결국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교육의 아이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함께 들면서 보람의 초등학교 모든 교육 구성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그 교육 혁신 사례로 보람의 초등학교 이야기를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 제2, 제3, 제4의 보람의 초등학교가 학교 현장에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학교들이 많이 우리 교육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원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첫째적으로 학급당 인원을 대폭 이제 줄여줘야 되죠. 그 선생님의 따뜻한 눈길이 아이들에게 쉽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모든 교육계 임원인 학급당 인원 한 20명을 낮춰주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덧붙인다면 우리가 쉽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학교 건축물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학교 건물이 너무나 획일적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 좀 탈피해서 외부 환경과 접촉을 쉽게 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학교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네, 저는 지역사회와 마을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화된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지원도 필요하고 또 시설 지원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인력 지원까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을 때 이런 혁신 교육이 정말 원만하게 수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역량을 잘 펼칠 수 있게 예산 지원과 또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의 리더들이 모두가 리더다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 그런 걸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학교와 마을이 있는데 그 서로가 좀 관계성을 좀 잘 회복을 해가지고 서로 좀 진실하게 대하는 그런 어떤 그 태도 같은 게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펭귄 무리들을 보면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주저한대요. 위험이 있으니까. 그때 한 마리의 펭귄이 들어가면 나머지 펭귄들이 따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교장님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그 퍼스트 펭귄 그 모습의 상징성을 갖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의 좀 더 건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퍼스트 펭귄들이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해봅니다. 예,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교육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람의 초등학교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역할을 찾고 교육 현장의 변화에 앞장서는 교육 주체들이 있는 저곳이 바로 미래 학교, 미래 교육의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진행을 맡게 된 신종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나아가야 될 방향, 교육의 방향